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이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11장의 수력발전 중 수력발전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수력발전의 원리입니다. 이 수력발전의 원리. 이 수력발전은 물을 이용해서 수차를 회전시키고 이 수차가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물이 어떠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위치 에너지를 수압관을 통해서 아래로 흘려보내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얘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 운동 에너지가 뭐를? 이 수차를 회전시키겠죠. 수차를 어떻게 한다? 회전시키게 된다. 그러면 이 수차를 회전시키게 되면 얘는 무슨 에너지로 바뀝니까? 바로 기계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 기계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리면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즉, 이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갖고 있는 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고 다시 수차를 통해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고 이 수차는 발전기에 연결돼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그렇죠? 이것이 수력 발전의 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가 뭐죠? mgh죠.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얘는 9.8 qh다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를. 그럼 여기는 수차에는 분명히 수차의 효율이 있을 거예요. 이타 t라고 적어볼까요? 그리고 발전기도 효율이 있어요. 이타 g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전기적인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9.8 Q H 이타 T 이타 G가 된다. 단위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Q라고 하는 것은 유량이죠. 유량. 물의 양.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고요. H라고 하는 것은 높이. 얘를 양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위는 메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출력 P는 9.8 QH 이타 T 이타 G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출력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다. 두 번째, 물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력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수력학. 이 수력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수력이랑 동수력. 정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정지되어 있을 때의 얘기고 동수력은 물이 움직일 때. 근데 우리가 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간단한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이 정지되어 있을 때인 정수력학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기둥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물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물기둥의 면적을 A 제곱미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높이를 H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먼저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 물의 밀도를 우리가 스몰 w라고 적는데 얘는 1000 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즉 물이 1 세제곱미터 있으면 이 물의 무게가 1톤이다 이런 얘기예요. 1000kg이다 이거. 1 세제곱미터 안에 물은 합치면 무게가 1000톤이에요. 근데 이거는 1기압 4도씨에서 이상적일 경우 1000kg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이 자 A제곱미터에 H미터라고 하는 물기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얘의 최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적을 V라고 적어볼까요? V는 면적 곱하기 높이네요. A, H 단위 뭐예요? 세제곱미터. 그렇죠? 단위는 이제 메타니까. 그러면 얘의 총 무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를 large W다라고 보면 최적에다가 물의 밀도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물의 밀도는 small w, a,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a 제곱미터이고 높이가 h인 물기둥의 이 물의 전체 무게는 WAH다라고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물기둥 바닥에서 단위 면적당 압력을 한번 볼게요. 압력. 압력을 우리가 P라고 적어볼까요? P는 면적당 무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얘를 A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WH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되죠. 아, 그러면 이 물기둥이 갖는 압력에 대한 수두 H는 이걸 H에 관해서 쓰면 W분의 P가 되겠죠. 단위는 메타가 된다. 그럼 이제 다시 쓰게 되면 물의 밀도는 얼마라고 했어요? 1000분의 P라고 쓸 수 있다. 이게 정수력학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셔라. 자, 두 번째로는 이 동력학에서 이게 이제 정수력학이고 동수력학 이제 움직이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는 연속의 정리를 한번 볼게요. 연속의 정리. 연속의 정리는 어떠한 고체로 된 이러한 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고체로 된 관. 그랬을 때 여기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여기를 통과하는 물의 양은 어때요? 같겠죠. 그렇죠? 들어오는 양은 나가는 양의 값과 같아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양은 나가는 양의 값과 같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의 양 Q1과 여기에 있는 물의 양 Q2는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단위를 보니까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초당 물의 양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돼요. 이때 얘 면적을 제가 A1 제곱미터다 라고 보고요. 여기의 면적은 A2 제곱미터다 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때 물의 속도를 V1 메타 퍼 세크라고 하고 여기를 V2 메타 퍼 세크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보니까 단위를 보면 얘는 제곱미터고 얘는 메타 퍼 세크, 얘랑 곱하면 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랑 곱하면 마찬가지로 얘랑 곱하면 요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의 유량과 여기의 유량이 같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A1 V1은 여기는 A2 V2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즉 연속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유량의 양과 여기에서의 유량의 양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얘를 V2에 관한 식으로 쓰면 V2는 A2 A1분의 V1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속도는 면적에 뭐 하다는 얘기예요? 반비례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어떤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일정. 그쵸? 면적과 속도는 뭐 하다는 얘기예요? 반비례하다 얘기예요. 즉 구멍이 좁아지면 물의 속도가 빨라지고 구멍이 넓어지면 물의 속도는 느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속의 정리이다. 즉 얘는 속도는 단면적에 뭐하다? 반비례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세 번째 베르누이의 정리. 베르누이의 정리. 그럼 이 베르누이의 정리는 이 연속의 정리와 조금 유사합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압관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렇게 왔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기준, 뭐 지표면이라고 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 물이 있다 이거죠, 물.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이 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H1이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렇죠? 위치 에너지 H1. 그리고 이 물은 여기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의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V1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여기에 있을 때도 여기는 H2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고요. 얘가 이 관에서 어떠한 압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V2다라고 하는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서의 에너지의 양과 여기에서의 에너지 양은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면 W, H, W, Q, 1, H1 이렇게 돼요. 위치 에너지 W, Q 유량이에요. H1 이렇게 돼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여기에서의 압력 에너지는 Q1, P1 이렇게 돼요. 더하기 얘의 속도 에너지는 2분의 G, Q, W, V 제곱 이렇게 돼요. Q, W, V 제곱.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즉 얘는 위치 에너지. 얘는 압력 에너지. 압력 파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는 어떤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얘 더하기 얘가 여기서도 같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로 같냐면 W, Q, H 이렇게 같다고요. 이것은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르누이의 정리는 이 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나 이 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 식에서 제가 다 W, Q라는 것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W, Q로 나눠본다 이거예요. 뭘로 나눈다고요? W, Q. 근데 여기에서의 유량이나 여기에서 유량이 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Q, 얘도 Q, Q, Q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WQ로 나눠보게 되면 얘는 WQ로 나누면 H1이네요. 그죠? H1 플러스 얘를 WQ로 나누면 WP1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WQ로 나누면 2G분의 V제곱 이렇게 돼요. 가 H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를 WQ로 나누면 H가 되잖아요. 그때 얘를 우리는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수도 라고 하고요. 얘를 압력을 높이로 나타낸 거예요. 얘를 압력 수도 HP라고 쓰죠. 그죠?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운동 에너지, 속도 에너지잖아요. 속도 수도 HV 이렇게 한다고요. 얘는 그냥 H. 그죠? 위치 에너지.
위치수도 얘랑 더하면 어떠한 이거 뭐예요?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것이 베르누이의 정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네 번째가 토리첼의 정리입니다. 토리첼의 정리. 토리첼의 정리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h라고 보고요. 이때 여기에서 나오는 물의 분출 속도예요. 뭐라고요? 물의 분출 속도. 이때 얘가 이 수압관이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됐다라고 볼게요. 바닥에 있을 때. 수압관이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즉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되겠어요? mgh잖아요.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요? mgh. 물리 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 이거잖아요. 모든 위치 에너지가 모든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속도를 알 수 있다고요. 뭐 mgh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m 없애고요. 그럼 얘를 v에 관한 속도로 나타내면 루트 2gh가 돼요.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물의 분출 속도예요. 물의 분출 속도를 의미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얘를 h에 관한 식으로 쓰면 h는 2g분의 v 제곱 나와요. h는 2g분의 v 제곱 요 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물의 분출 속도는 토리첼의 정리에서 v는 루트 2gh다라고 하는 요 공식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다 보면 여기에 수압관의 모양에 따라서 이 속도가 또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떤 상수값 C를 붙여줄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만약에 어떠한 요 분출구의 모양에 의한 개수가 주어진다면 여기다 C를 곱해주시면 된다. 분출 개수. 그래서 이게 없다면 분출 속도 V는 루트 2GH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토리첼의 정리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량. 세 번째는 유량. 유량은 뭐 Q 단위는 세제곱 퍼 세크 이렇게 되죠. 유량. 그러면 이 유량에서 우리가 이 유량에 대해서 왜 배우나요? 우리가 그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9.8 Q H 뭐 효율 2타 단위가 킬로와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력 발전기의 어떤 출력을 결정하는데 유량이 아주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유량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럼 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수력 발전의 출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하천의 연 평균 유량. 하천의 1년 평균 유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평균 유량. 어떠한 하천의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다 라고 봤는데 이 하천의 바닥의 면적을 제가 편의상 B 제곱미터다 라고 쓰겠습니다. 단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천의 면적이 뭐라고요? B 제곱미터다. 이 면적이에요. 면적. 그리고
1년 동안 A 밀리미터만큼의 물이 왔다 이거예요. 강수량, 비가 왔다. 하천의 면적이 B 제곱미터이고 강수량이 1년 동안 A 밀리미터다라고 하면 그럼 1년 동안 물이 이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의 양이 얼마가 돼요? A 곱하기 B 곱하기 자 얘는 밀리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셔야 돼. 그렇죠? 그럼 얘가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런데 이 비가 온 것 중에 일부는 어디로? 지하수로 빠질 거고요. 또 일부는 증발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강수량분에 실제 쓸 수 있는 물의 양에 대한 비를 우리는 K라고 하고요. 요 K를 우리는 이제 유출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출계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유역 내의 연 강수량분의 하천에서의 연유량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엔 뭐냐면 지하수로 빠지고 증발되고 남은 값에 대한 계수를 K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년 동안의 전체 물의 양,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뭘로? 초당 사용 유량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초당 여기 단위인 거예요. 세제곱미터 퍼 세크잖아요. 1년 동안이니까 1년 365일 24시간 60분 60초 이것이 하천의 연 평균 유량이 된다.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암기하지 않아도 그쵸? 그냥 요 그림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그쵸? 자, 두 번째는 유량의 변동입니다. 유량의 변동.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유량도라는 걸 볼게요. 유량도. 여러분들 저수지나 댐에 가보면 이렇게 쭉 긴 막대로 돼 있어가지고 눈금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쵸? 이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유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측정기가 되겠죠. 이때 이 유량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지금 하천의 물의 양을 측정을 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측정해서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는 유량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축에는 1년 365일을 날짜 순으로 하고 매일의 하천의 유량을 세로축으로 기입한 것을 우리는 유량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하천의 유량 변동을 알 수 있다. 이게 유량도예요. 그러면 이 유량도를 갖고 이번에는 조금 이 데이터를 수정을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유황곡선이 유황곡선. 유황곡선은 세로축에 마찬가지로 유량도고 가로축은 1년 365일이 되는데 얘를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거 순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다시. 이걸 뭐 한다고요? 높은 순에서부터, 즉 유량이 많은 거부터 낮은 거 순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배열을 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1년이 365일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한 반 정도는 185일. 요거의 반은 뭐 190이죠? 195일, 95일. 180의 반은 95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275일. 여기는 355일이 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95일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요 물의 양, 요 유량을 우리는 풍수량 이렇게 얘기해요. 풍수량. 그 다음에 1년 365일 중 185일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요 물의 양을 우리는 평수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75일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요 물의 양을 우리는 저수량 이렇게 얘기하고, 거의 물이 없는, 그러니까 355일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그 물의 양을 갈수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풍수량이 뭔지, 평수량이 뭔지, 저수량, 강수량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고수량은 물이 많다는 얘기죠. 1년 중 한 번에서 2회의 높이를, 양을 우리는 고수량 이렇게. 그럼 뭐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앞에 1, 2일. 그죠? 이건 이제 고수량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홍수량이라는 거 있어요. 홍수량은 3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엄청 많은 물의 양, 3에서 4년에 1회 정도의 유량을 우리는 홍수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 주셔라. 아시겠죠? 그 내용을 기억을 해 주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은 유황곡선이죠. 그죠? 유황곡선. 세 번째는 적산유량곡선이에요. 적산유량곡선. 적산유량곡선. 적산이라는 게 뭘까요? 계속 뭐 한다는 얘기예요? 누적한다는 얘기예요. 누적. 그러면 세로축은 유량, 가로축은 일수 이렇게 볼게요. 먼저 매일 똑같은 양을 쓴다라고 볼게요. 매일 똑같은 양을 발전소에서 써요. 얘는 사용량을 누적하는 거예요. 물의 사용량을 매일매일 똑같이 쓰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하천에 들어오는 물의 양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누적을 해보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 이렇게. 얘는 유입량이에요. 물은 짧은 기간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물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유입량. 근데 사용량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요. 매일매일 똑같이 쓸 수 있다고요. 단 물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 사용량이랑 유입량을 똑같이 이렇게 나란하게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나란하게 이렇게. 나란하게. 그럼 그 중에서 여기 세로축이 가장 큰 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세로축이 가장 큰 부분. 여기. 그럼 여기에서 제가 편의상 여기를 뭐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여기를 D점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AB 구간은 어떤 구간일까요? 5점이라고 볼까요? 자, A에서 B 구간은
A에서 B 구간은 물이 유입량이랑 사용하는 유출량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커요? 얘가 완만하니까 이제 쓰는 양이 더 많은 거죠. 그죠? 근데 B하고 D 구간 볼게요. B하고 D 구간은 반대로 유입량이랑 유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클까요? 그래프가 가파르니까 유입량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 BC 구간은 뭘까요? BC 구간은 이 사용량이랑 나란하게 했을 때 이게 가장 클 때라고 했어요. 이 세로 길이가. 이게 뭐냐면 바로 저수지의 용량이에요. 요만큼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을 바로 물을 뭐 한다.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적산 유량 곡선을 가지고 우리는 댐이나 또는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적산 유량 곡선은 댐이나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우리 세 번째는 유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수력발전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력발전소의 종류. 수력발전소의 종류. 그러면 이 수력발전소의 종류를 얘기할 때 아까 출력 P가 얼마였죠? P는 9.8 QH 이타였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출력이 크려면 유량이 많거나, 그쵸? 아니면 H, 높이가 높아야 되네. 낙차가. 그래서 출력을 증가하는 방법은 유량이 크게 하거나 아니면 이 낙차를 크게 하면 돼요. 수력은 이게 다예요. 유량과 낙차가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낙차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또는 유량을 많게 하는 방법을 뭐가 있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1번 취수 방식에 의한 분류. 취수 방식. 취수라고 하는 건 물을 취하는 거예요. 발전하는데 물을 취하는 취수 방식에 의한 분류. 이거는 취수 방식에 의한 분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낙차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낙차를 크게 하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수로식입니다. 얘가 수로식. 수로식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댐이 취할 수 있는 높이는 요만큼이에요. 높이는 이만큼이에요. 물이 이렇게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얘가 하천이 댐 밑으로 물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낙차는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얘를 물을 이렇게 수로로 끌어와요. 여기 이 댐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와요. 끌어오고 다시 끌어와요. 이렇게 쭉 끌어온단 말이에요. 수로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이만큼의 낙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발전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벌써 낙차가 요 댐에서는 요만큼의 낙차를 얻을 수 있는데 얘를 물을 조금 끌어오면 얘가 뭐를 이용해서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이쪽으로 끌어오면 벌써 이만큼의 낙차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낙차를 얻을 수 있게끔 수로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얘는 수로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을 통한 낙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수로식이에요. 수로식. 지형을 통해서 낙차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물을 끌어와서 발전하는 방식이 수로식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댐식이에요. 댐식. 댐은 물을 가둬요. 예를 들어 댐이 자 이렇게 되는데 댐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요. 댐. 그럼 물을 어떻게 해요? 많이 가둬요. 이렇게. 많이 가둬요. 그때 이 댐이 워낙 커서 이 낙차가 이미 커요. H가. 이만큼이 아니라 낙차가 이미 커요. 즉 얘는 이 댐식이라고 하는 것은 댐의 높이를 어떻게 해서? 크게 해서. 즉 놈의 높이를 크게 해서 낙차를 얻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물을 받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발전소가 있는 거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즉 댐식이라고 하는 것은 댐의 높이를 높게 해서, 즉 수위를 높게 해서 발전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요? 얘보다는 H가 작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뭐가? 유량이 많아야 되겠죠. 유량이 많을수록 유리. 그렇죠? 세 번째는 댐 수로식이에요. 댐 수로식. 그럼 뭐예요? 댐이랑 수로를 모두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댐이 이렇게 있어요. 댐이. 그럼 물이 이만큼 차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댐에 의한 낙차 H를 낙차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수로를 이렇게 뚫어요. 수로를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얘는 수압관을 이렇게 설치하면 그리고 여기에 발전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요만큼에 대한 낙차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댐 수로식이라고 하는 것은 댐 수로식이라고 하는 것은 댐의 낙차도 이용하고, 즉 얘는 댐의 낙차도 이용하고 플러스 뭐도 이용하는 거예요? 지형도 이용한 거예요. 지형도 뭐하다? 이용한다 이거예요. 여기의 낙차도 이용하고 여기 지형의 낙차도 이용한 것이 댐 수로식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때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물의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러한 물의 변동을 완화시켜주는 여기에 수조라는 게 있어요. 수조. 그리고 여기는 수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떤 압력이 없어서 얘는 무압수로예요. 그러니까 수로식에서는 압력이 없는 무압수로를 써요. 압력이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수로. 그럼 여기에는 상수조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수로식에서는 무압수로 상수조라는 걸 써요. 그런데 댐식과 댐수로식은 여기에 압력이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닫혀있다 이거 터널식이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얘는 뭘 쓰냐면 압력수로를 써요. 닫혀있는 거. 터널 같은 거.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수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조. 얘는 조압수조를 써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수조가 있는데 여기는 압력수로, 여기는 조압수조라는 걸 써요. 얘는 무압수로 상수조. 얘네 둘은 압력수로 조압수조라는 걸
쓴다라는 지금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역 변경식이에요. 유역 변경식. 네 번째 유역 변경식. 유역 변경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길을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는 A라고 하는 하천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B라고 하는 하천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B 하천. 그런데 얘네들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은 낮고 완만하고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고 오른쪽은 경사가 이렇게 급하다라고 볼게요. 우리나라로 보면 어디예요? 얘가 여기는 서해안, 이쪽은 동해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형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댐을 설치해 볼게요. A 하천에서. 그럼 물이 이렇게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낙차는 얼마만큼 생겨요? 여기서 이만큼 생겨요. 이렇게. 이만큼. 그런데 얘를 여기를 뚫어요. 터널로 이렇게. 뚫어요. 그럼 여기서 낙차가 얼마만큼 생겨요?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렇게. 이만큼에 대한 낙차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A 하천에, 이것은 A 하천에 있는데 얘를 뚫어서 이 B 하천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큰 낙차를 얻어서 발전하는 방식. 그거를 우리는 유역 변경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역 변경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첫 번째는 뭐였어요? 취수 방식에 의한 분류에서는 수로식, 댐식, 댐수로식, 유역 변경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용 방식에 의한 분류. 운용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이 운용 방식에 따른 분류는 결국에는 하천의 유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하천 유량 이용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유입식. 유입식. 다른 말로 얘를 자류식이다 이렇게. 자류식 이렇게 볼게요. 유입식, 자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유량이 많다 이거예요. 1년 내내. 1년 내내 뭐 한다고요? 물이 계속 많아요. 예를 들면 브라질의 아마존 이런 데 어때요? 물이 1년 내내 그냥 흘러요. 물도 많고 1년 내내 물의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굳이 얘를 막아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그냥 이 물을 1년 내내 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뭐예요? 발전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이 물을 그냥 쓴다 이거. 즉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이 같은 거예요, 그냥. 즉 얘는 물을 가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유입식, 자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두지 않는다. 왜? 1년 내내 우리가 발전하는데 사용하는 유량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유입식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저수식이에요. 저수식. 저수식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비가 적게 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에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이렇게.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막아서 물이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니까 유량이 많이 유입될 때 언제죠? 여름에. 그렇죠? 여름엔 어떻게 해요? 물을 저장해요. 저장.
물을 저장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그죠? 물이 없을 때 방류를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저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량이 계절에 따라 다를 때 유량이 계절에 따라 다를 경우 물을,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놓는 방식이 저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입식이랑 저수식이 나눠지게 보이죠, 그죠? 세 번째, 조정지식이에요. 조정지식. 조정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수식이라는 게 있고 조정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똑같아요. 여기에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수지. 저수지에 물을 채워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년 동안 이 물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우리가 발전용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농업용수로도 쓰잖아요. 그죠? 맞죠? 농업용수로 쓴단 말이에요. 이 저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발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식수용 또는 농업용으로도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어차피 발전을 하려면 물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따로 이렇게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겠죠? 그리고 어떤 낙차를 만들어서 여기에 수차를 돌리고 발전기를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수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조정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에 다른 웅덩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웅덩이. 얘를 우리가 조정지다라고 해요. 그럼 뭐냐면 여기에서 물을 얘를 저장했다가 발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1년 동안 즉 이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1년의 계획에 의해서 물이 많을 때 가두고 물이 적을 때 방류를 하는 게 저수지란 말이에요. 대규모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정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중에 전기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1일 또는 뭐 짧은 기간에 어떤 피크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조정지식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어떤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걸 저수지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 조정지식은 저수지보다는 작은 거예요. 즉 발전용으로 물을 저장해 놓는 건데 하루나 짧은 기간의 피크를 위해 발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는 곳을 우리는 조정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저수지는 큰 거고 조정지는 작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조정지식에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것은 요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하루에 하루.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피크치에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루에 평균적으로 발전하는 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제가 편의상 Q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Q0. 얘는 뭐예요? 평균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양이에요. 발전하는 데 필요한 양. 그러면 발전하는 데 이만큼 필요하면 물은 이거보다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를 Q라고 볼게요. Q. 얘는 자연유량. 자연유량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 얘는 발전하는 양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중에 얘가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이렇게 피크를 칠 때가 있어요. 피크 이렇게. 피크. 얘를 Qmax. QM. 그러면 얘는 요만큼을 어떻게 돼? 저장해야 돼요. 그때 요 피크치를 치는 시간대를 T라고 볼게요. T. hour예요, 단위가. 그러면 조정지의 용량 V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에요. 요만큼이라고. 요만큼이 조정지의 용량이 돼야 돼요. 요만큼이. 그럼 얘는 얼만큼? Qmax에서 빼기 요만큼 Q를 빼요. 자연유량만큼 빼야 돼요. 그죠? 거기에다가 시간 곱해야 되잖아요. 3600 시간, 초. 시간에다가 3600 꺼야지 초가 되잖아요. 그래야지 물의 양이 되겠죠. 단위가 세제곱미터. 그렇죠? 이게 조정지의 뭐다? 용량이 된다. 그런데 요거의 면적이랑 요거의 면적이 같아야 돼요. 요거 합친 면적. 얘랑 얘가 합친 면적은 요거 면적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만큼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조정지의 용량이다. 공식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조정지식 네 번째는 양수식이에요. 양수식. 뭐라고요? 양수식. 네 번째. 양수식이다. 양수식. 양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상부 조정지가 있어요. 상부 조정지라는 게 있고, 물을 이렇게 흘려서 뭘 해야 돼요? 수차를 돌리고 발전기를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물이 다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얘를 하부 조정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상부 조정지의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에는 발전을 하는 거죠. 발전을 하고 여기 하부에 있는 물을 다시 위로 올릴 때에는 양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용이 되느냐라고 봤더니 예를 들어 하루에 전기의 사용량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전기의 발전량이 이만큼이 된다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 근데 이만큼은 이 발전은 어디서 하냐면 대부분은 기저발전의 원자력에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원자력에서 이만큼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전기가 남고 이 부분에서는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가 남아돌 때는 여기 하부 조정지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부 조정지로 양수를 하고 여기에 전기가 부족한 이 부분 첨두 부하, 피크 부하라고 할까요? 이 피크 부하에서는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 피크 부하에 대한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이 양수식 발전입니다. 그러면 이 양수식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뭐예요? 증대하기 위한 거죠. 즉, 이 양수식 자체의 어떤 발전 효율을 증대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남은 전력은 전기는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남은 전력은 이 물의 위치 에너지로 뭐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하고 전기가 부족할 때에는 이 피크 부하, 첨두 부하에서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한다. 이때 양수식 발전의 입력, 즉 전기 공급은 뭐가 공급을 해요? 원자력 발전이 하는 거고 피크치에서 생산을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우리나라 연간 발전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양수식 발전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발전을 할 때 출력은 뭐예요? P는 9.8 Q H 이타 T 이타 G 이렇게 돼요. 뭐 할 때? 발전할 때. 출력이 뭐라고요? 9.8 QH에 효율을 어떻게 했어요? 곱했어요. 얘는 수차의 효율이고 얘는 발전기의 효율이에요. 그럼 얘는 양수를 할 때 출력 P는 9.8 QH 여기 나눠야 돼요. 이타 P 이타 M. 그럼 양수할 때 우리는 뭐 써요? 펌프 쓰잖아요. 그죠? 펌프의 효율. 얘는 전동기의 효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수차의 효율. 얘는 발전기 효율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고요. 양수할 때에는 효율로 나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볼게요. 5번째는 조력 발전입니다. 조력 발전. 조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해안가에서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즉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밀물대에는 물이 이만큼 차올랐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를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가둬요. 그럼 썰물일 때에는 얘가 바닷물이 이렇게 빠지겠죠. 바닷물이 이렇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밀물 때는 물이 이만큼 들어왔다가 썰물 때는 바닷물이 이렇게 빠져버리게 돼요. 그럼 얘와 얘 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낙차가 생기겠죠. 낙차가 생긴단 말이죠. 밀물 때 뭐 하는 거예요?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저장했다가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얘 물을 이렇게 방류하면서 발전을 하는 이 방식을 조력 발전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운용에 의한 분류가 됩니다. 5번째는 큰 번호 5번째입니다. 5번째에는 낙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낙차 H라는 걸 볼게요. 그럼 낙차 H에서 우리가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9.8 Q H 효율 이타다라고 했을 때 요 낙차 H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낙차에 대한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댐이에요. 댐. 그러면 이 물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빼야 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물을 얻는 곳이잖아요. 얘를. 물을 뭐 하는 곳? 취수구. 물을 뭐 하는 곳에? 얻는 곳이에요. 물을. 그럼 얘는 수로가 되겠네. 그쵸? 수로. 그럼 여기 이제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수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수차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얘를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에 댐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를 물을 이렇게 끌어온다면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럼 수조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수조에 물은 얼마만큼 있을까요? 이상적이라면 여기에 물의 위치랑 여기에 물의 위치가 같을 거예요. 물이 관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수압관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수차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은 이렇게 방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총낙차예요. 총낙차. 그러니까 여기 취수구에 수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취수구에서 여기 어디까지? 방수구면, 여기 방수구면, 여기까지가 우리는 총낙차다라고 해요. 총낙차. 총낙차는 취수구에서 방수구까지 물이 나오는데 까지의 낙차를 우리는 총낙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수조의 물높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조의 물높이에서 여기 방수구까지의 수위 여기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낙차, 하나는 겉보기 낙차. 이 정낙차와 겉보기 낙차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요? 수조에서 수조면 여기에서 방수위까지 수조면에서 방수위까지. 그런데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 정낙차라고 하는 것은 운전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수차가 정지했을 때 수조면에서 방수위까지의 낙차를 정낙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겉보기 낙차라고 하는 것은 수차가 운전 중, 수차가 뭐 할 때?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수조면과 방수위의 낙차를 우리는 겉보기 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낙차. 유효낙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효낙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총낙차에서 뭐를 뺀 거냐면 손실 낙차를 뺀 것을 우리는 유효낙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손실 낙차에는 뭐가 있냐면 볼게요.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취수구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면적이 어떻게 좁아지죠? 면적이 좁아지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차가 어떻게 해요? 잘 못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낙차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손실 낙차에는 취수구에서의 손실 낙차가 있고요. 이 손실 낙차 왜 생긴다고요? 입구가 좁아지니까. 입구가 뭐 한다고요? 좁아지니까. 그 다음에 요 수로에서의 낙차가 있습니다. 수로 낙차가 있어요. 그럼 수로 낙차는 여기 물이 취수구에서 수조까지 오려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구배가 있잖아요. 구배. 그렇죠? 기울어져 있어야지 물이 흐르니까. 이만큼에 대한 낙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배에 의한 낙차. 그 다음에 마찰에 의한 것. 그렇잖아요. 물이 마찰에 의한 낙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수압관에서의 손실이 있어요.
수압관에 손실 낙차가 있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압력이나 어떠한 마찰손에 의한 손실이 있겠다. 그래서 유효 낙차는 총 낙차에서 손실 낙차를 뺀 건데, 손실 낙차에는 이 치수구에서의 손실, 그 다음에 수로에서의 손실, 그 다음에 수압관에서의 손실이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바로 출력이죠. 출력은 뭐 계산하는 문제로 계속 나오는 거죠. 발전기에서의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9.8 QH의 이타 T, 이타 G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거죠. 얘는 유량,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미터 퍼 세크. H라고 하는 것은 낙차, 단위가 메타가 될 것이고요. 이타 T라고 하는 것은 수차의 효율. 이타 G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의 뭐라고요? 효율이다. 그렇죠? 이거 문제에 자주 나오겠죠. 그죠? 수력에서 뭐 출력 구하라. 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수기. 즉 양수기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펌프용 전동기 출력이죠.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P는 얘는 어떻게 효율을 뭐 한다고 나눠준다고. 이타 P, 이타 M, 그죠? 9.8 QH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요 Q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 Q. 양수량. 그쵸? 단위가 똑같이 세제곱미터 퍼 세크. H는 양수하기 위한 높이, 양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타 P라고 하는 것은 펌프의 효율. 전동기가 펌프를 돌려주니까. 얘는 전동기 효율. 맞죠? 여러분 단위 잘 아셔야 되겠죠? 단위 킬로와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킬로와트. 이 두 문제는 사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계산하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공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